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오늘 급하게 화질만 좀 낮춰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화면이 약간 끊기게 보이실 수 있어요. 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1장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막 내용이 어렵진 않고, 네, 1장은 이제 공관복음서 문제를 다루는 챕터거든요. 신약을 볼 때 가장 의문이 드는 첫 번째는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거였으면은 한 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복음서를 4권이나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 여럿이 만들었다 쳐도 이게 다 이렇게 성경 안으로 왜 복음서가 4개나 들어왔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한테 엄청 궁금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신약과 강해노트를 쓴 국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이야기로 이제 운을 떼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이 3개가 그러면은 개별적인 사건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건으로 조금씩 표현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예시를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3권의 복음서가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엄청 큰 차이들도 있고, 뭐 예수님 마지막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라고 했다가 뭐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큰 차이들도 있고, 막 산에서 설교했다, 들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막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되게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되게 미세하게 다른 부분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포인트들은 또 되게 유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면서 또 이상하게 서로 다른 이런 문제를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신약학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가족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뭔가 닮아있지만 또 좀씩 다른. 그러니까 막 형제들끼리 닮아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모님이랑 닮아있는데 또 이 형제들끼리 서로는 좀 다른 이런 가족 유사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이제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딱 공관복음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들었어요. 그게 제 신학교에서 들은 수업 중에 지금도 베스트 3 안에 드는 제일 좋은 수업이었거든요. 그분은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은 아니고 강사분이셨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딱 그렇게 예시를 드셨어요. 이 교실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한 명이 뭐 넘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각자 한번 묘사를 해서 써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묘사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라본 위치도 다르고, 그 넘어진 학생과의 관계도 다르고, 뭐 이렇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서 시작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국타도 거의 비슷한 예시를 들었어요. 교통사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국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목격자들끼리 서로 달라서 증언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서로 의논할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뭐 AD로 할까요? AD로 뭐 3, 40년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지금까지는 마가우선서를 가장 많이 지지를 하니까 70년까지 3, 40년이나 엄청 긴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록될 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냥 목격자가 우발적으로 적어놓은 게 서로 달랐다기보다는 뭔가 서로 합의된, 또 서로 굉장히 다른 그런 진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온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이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공관복음서 문제는 복음서들이 서로 크게 미묘하게 다른 것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의 의문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새 복음서의 묘사, 배열, 취사 선택이 다른 거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공관복음서 문제를 설명하는, 크게 보면 2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문학 의존 관점이고, 2번째는 구술문학 역학 관점이래요. 그래서 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록된 거,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기록물, 아니면 자료,
글 이런 걸 중심으로 서로 누가 베꼈었는지, 누가 누구 걸 의존했는지, 영향을 줬는지 이런 기록 무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공간보험서 문제를 연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구술 전승 역학 관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되기 전에 말로써 이제 예수 전승이 막 내려왔을 텐데 그 구술 문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 구술 문학이라는 게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향유되었는지 뭐 그런 걸 연구해보자. 이런 식의 관점이 있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기록 문학이 먼저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성경 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초기에는 많이 발전을 했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구술 문학 쪽으로 더 관심이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성서학도 그렇고 좀 현대 신학일수록 더 초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당시에 더 접근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 기록보다 더 예수님 당시에 가까운 어떤 상황을 보고 싶다, 자료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식인 기록문학 의존 관점을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떤 표절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글이 되게 비슷하다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 글이 이 글을 베꼈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너무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베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걸 보고서는 토시까지 베끼지 않았더라도 뭔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글들 간의 연관관계를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4가지 이제 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공간복음서가 있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살펴보는 4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마테우선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바흐 18세기 학자인 그리스 바흐의 마테우선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2자료설 아니면 4자료설이 있고, 마지막으로 파러의 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는 입장,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그리스 바흐, 2자료설, 파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제기된 순서대로 본다면 이렇게 4가지 방식의 기록문학 의존 관점을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경의 순서대로 이게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순서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이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이 나왔고, 마지막 누가복음은 이 둘을 종합해서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보고 있는 거고, 그리스 바흐는 마태 우선설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마태 우선설 다음에 누가가 쓰였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랑 이 뒤가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 바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마태, 누가를 이게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마태, 누가가 마가보다. 그래서 마태, 누가를 잘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 마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스 바흐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이 엄청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오다가 18세기에 그리스 바흐가 이제 약간 뒤집는 의견을 내놓고 이 2개를 축약한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주장들에 다 막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리스 바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이제 마태, 누가를 줄여서 마가를 만들었다기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된 거 아닌가? 막 산상수훈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마가에는 안 나오지? 부활 이후의 얘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마가복음엔 그런 게 안 나오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줄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핵심을 빼놓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그리스 바흐의 이런 제안도 완전히 공간복음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2자료설입니다. 그래서 2자료설은 마가 우선설을 일단 지지를 해요. 그래서 마가를 가장 먼저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에는 막 아람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누가는 다 헬라어로만 기록이 돼 있고 헬라어 표현들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말을 했다면 일단 아람어로 했을 것이고, 이제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아람어를 가지고 있는 마가가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게 약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굳이 헬라어로 쓰인 걸 다시 아람어로 번역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 뭐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문장이 제일 좀 거칠다. 그래서 이 거친 마가의 문장을 누가는 좀 더 훨씬 고급지게
고쳐내고 있다. 뭐 마가가 중복 표현한 것들을 누가는 축약해서 한 번만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구절구절을 다 살펴보면서 마가가 먼저 쓰였고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의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이제 기록 연대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죠. 마가복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를 예언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게 정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쓰였다고 한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사후 예언,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마치 예언처럼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거의 70년 전후로 보고 있죠. AD 70년 전후로 보면서 그리고 뭐 좀 더 유대인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마태복음은 좀 더 뒤에 쓰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두 자료설은 일단 마가 우선설에서 출발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하는 게 뭐냐면 가상의 자료를 하나 상정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자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 누가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 누가가 서로 너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온 거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만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태랑 누가가 서로 비슷하다면 마가에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랑 누가가 너무 똑같은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해서 마태랑 누가가 공유한 다른 어떤 또 다른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상의 자료를 상정을 하고 그거를 Q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뭐 용어가 있던데 원래 그냥 문서라는 뜻이고 그거를 앞글자만 따서 Q 자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가 Q 이렇게 두 개의 자료에서 마태, 누가가 베꼈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두 자료설인 거죠. 근데 이 두 자료설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온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마태 특수본문, 누가 특수본문 이렇게 부르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마태는 또 자기만의 자료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마태 특수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누가는 누가 특수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결국 자료가 총 4개가 되는 거죠. 네자료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복음, Q, 마태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 이렇게 4개의 자료가 먼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두 자료설, 네자료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뭐 진짜 최신 학계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주류라고 부를까? 가장 많이 동의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파러라는 사람은 두 자료설에 반대를 한대요. 마가 우선설에는 동의를 하지만 Q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파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Q라는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막 사회사본처럼 고대 유물, 뭐 고대 서적 같은 걸 딱 출토를 하다가 이걸 봤더니 이게 Q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원형의 어떤 사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Q가 한 점도 일단 안 나오고 있고 굳이 Q라는 있지도 않은 뭔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또 제시했다고 해요. 파러처럼 이제 Q가 존재하냐 안 하냐 Q의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는 좀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러처럼 Q는 아예 불필요하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고 Q는 아예 존재한다. 그래서 Q의 구절까지 우리는 복원할 수 있다. Q의 윤곽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Q를 진짜 이제 재구성해 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요 중간에서 약간 Q를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막 재구성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온건하게 Q를 받아들인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문학 의존 관점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논의되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원 마가복음설. 그래서 마가복음이 판이 2개였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마가복음 말고 그러니까 원래 마가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을 줘서 누가 마태에 나타나는 그런 자료들이 거기 원래 있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원 마가복음 가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가설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파격적인 주장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막 누가 우선설 이런 거 주장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되게 지금까지는 다 마태 아닌 마가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갑자기 누가가 먼저 쓰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르키온주의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마르키온이 누가를 사용한 걸 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보험서 문제, 기록문학 의존 관점은 이렇게 막 계속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록문학 의존 관점이 계속 발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구슬문학 역학 관점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들만 계속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사람이 중동에서 오래 살았나 봐요. 중동 지역에 살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유대인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말로 이제 자기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초기에도 오히려 구슬문학이 더 좀 중요한 그 매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걸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비공식적 통제형 구슬 전승이라는 자기의 이론을 이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구슬 전승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 요소는 변하지 않게 계속 감시를 하고 주의를 하면서도 약간 말씨나 조금씩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슬 전승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지지하는 게 이 케네스 베일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 구슬에 대한 논의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서의 기록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최소 10년에서 뭐 길게는 4, 50년까지 이제 보는 건데 이 사이에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누가 바로 적어가지고 복음서를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공동체의 어떤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케네스 베일리가 연구를 촉발을 시켰고 제임스 던, 바울 세관점으로 유명한 분이죠. 제임스 던이 이 방식을 더 확고하게 발전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 던은 우리가 너무 문헌의 틀에 갇혀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세관점처럼 좀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다 기록 문헌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막 문헌들 비교하고 근데 이제 1세기 그리스도교, 1세기 유대교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종이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고 파피루스 이런 거 되게 귀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겠죠. 왜냐하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 교육받은 사람이 적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이런 시골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오히려 더 개연성 있게 역사적으로 탐구를 하려면 구술 문학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제임스 턴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케네스 베일리에 이어서 제임스 턴으로 이어지면서 구술 문학 초기에 말로 어떻게 예수 전승이 전해졌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데일 앨리슨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인지과학적으로 이걸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슬 전승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게 제일 논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에서 말로 이제 전해서 내려오잖아요. 뭐 민담처럼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생애에서 이야기가 3, 40년을 거쳐서 이제 복음서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 40년 동안에 이 구슬 전승이 정말 안 바뀌고 핵심 요소를 그대로 잘 간직한 채 전달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만한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지과학적인 연구, 어떤 개인의 기억이나 공동체의 기억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주로 어떤 경향과 특성들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되게 막 토론되는, 되게 이슈가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은 인간의 기억은 전혀 믿을 만한 게 안 되고, 우리가 막 어떤 실험이나 지금 현대에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들의 구슬 전승을 살펴보니까 몇 달만 지나도 내용이 싹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반례를 들면서 이제 구슬 전승 이런 거 완전히 다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완전 허구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케네스 베일리처럼 아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구슬문학 믿을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니제이 굽타는 주기도문 얘기를 하면서 구슬문학을 연구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이 책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의 기록문학 의존 관점으로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막 생략되거나 변형된 걸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 예전 의식이나 아니면 구술 문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상정하는 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변해온 과정을 추적하는데
더 좀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봤고, 니제 굽타가 이제 공간보금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합니다. 공간보금서 문제가 왜 이렇게 핫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까? 했을 때 아마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우리는 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막 계몽주의 아니면 합리주의 쪽에서 막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 맞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진짜 역사를 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거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고, 또 1세기 그리스도인,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공간복음서 문제로 다 투영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또 이제 막 인지과학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간복음서는 되게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만큼 배워볼게요. 오늘의 신학 공부